어부사시사의 문인을 700명의 노비, 조선 최고의 부를 누리다.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누란 말입니까? 1674년 늦여름 전라도 해남 노구당의 대청마루에서 아들 셋과 딸 둘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윤선도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상복을 벗은 자녀들 앞에는 노비 200여 명의 명단과 수십 마지기의 토지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장남 윤인미가 손에 쥔 분재기를 펼치자 동생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산 분배가 똑같지 않았던 겁니다. 장남은 가장 많이, 차남 윤희미는 그보다 적게, 막내 아들 윤예미는 더 적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딸들이 받는 몫은 그보다도 작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하셨습니까? 큰 사위 심광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부인 윤선도의 큰딸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가 받게 될 몫은 오빠들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선도는 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인이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남 땅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노비만 700여 명을 거느렸고 해남과 보길도 일대의 방대한 토지를 소유한 조선 최고의 부호 중 한 명이었습니다. 노구당의 원래 규모는 1만 평 부지의 99칸이었습니다. 보길도에는 부용동이라 이름 붙인 별장을 만들고 20여 채의 건물과 정자를 지었습니다. 세연정, 낙서제, 동천석실. 오전에는 독서를 하고 오후가 되면 술과 음식을 담은 가마를 메고 무의들과 함께 정자로 가서 시를 읊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호화로운 생활이 가능했던 건 700명의 노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노비 700명을 소유했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재산 규모였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노비 한 명의 가격은 쌀 20석, 면포 40필 정도였습니다. 말 한 마리보다 조금 비쌌습니다. 700명이면 쌀 1만 4천석의 가치였습니다. 평범한 양반가는 노비를 한두 명 정도 두는 게 고작이었고 정승급 고위 관직자도 노비 130명 정도를 소유하는 게 최대치였습니다. 그런데 윤선도는 그보다 5배가 넘는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부사시사를 읊조리며 자연과 버타는 고고한 문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을 더 파고들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윤선도는 문학적 재능만큼이나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재산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야기는 윤선도의 고조부 윤효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476년에 태어난 윤효정은 원래 특별히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해남 땅에서 가장 큰 부호이자 향리였던 해남 정씨 집안의 정귀영, 그에게는 무남 동녀가 있었습니다. 윤효정은 그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시는 조선 초기였고 재산 상속은 남녀 균분이 원칙이었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나눠받았습니다. 정귀영에게는 딸 하나뿐이었으니 사위인 윤효정이 해남 정씨 집안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노비 수백 명과 방대한 토지, 그리고 해남 지역에서 쌓아온 사회적 영향력까지 모두 윤효정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효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미천 삼아 해남 지역의 유력 사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식들을 명문가와 결혼시키면서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또한 머리가 뛰어난 후손들은 대부분 문과에 급제해 고관을 지냈습니다. 재산을 늘리지는 못했어도 줄이지는 않았고 권력까지 더해졌습니다. 사대가 지나자 해남 윤씨 집안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역 명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윤선도는 바로 그 사대손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양자로 입양되면서 양가와 친가 양쪽에서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재산 규모가 더욱 불어났습니다. 1612년 윤선도가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생부 윤유심은 축하의 의미로 노비 15명과 전답 수십 마지기를 별급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평범한 양반의 전 재산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윤선도는 이런 재력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벼슬길에 나가기도 했지만 유배를 여러 번 다녔고 오랜 세월을 해남과 복일도에서 보냈습니다. 그가 복일도에 부용동을 조성할 수 있었던 것도 25채가 넘는 건물과 정자를 지을 수 있었던 것도 죽을 때까지 책을 읽고 시를 쓰며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 막대한 재산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윤효정이 처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남녀 균분 상속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윤효정은 일찍부터 장자 상속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재산을 고루 나누면 흩어지고 가문의 힘이 약해진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차남 이하와 딸들에게는 그보다 적게 주었습니다. 이 원칙은 해남 윤씨 집안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시대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조선 사회 전체가 남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우대 상속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자가례가 확산되고 북의 중심의 가족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재산도 장남에게 집중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재산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윤선도 집안은 이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변화를 이끈 집안 중 하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674년 윤선도가 세상을 떠나고 3년상을 마친 후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나눴을 때 분재기에는 차등 분배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장남 윤인미가 가장 많이 받았고 차남과 막내 아들은 그보다 적게, 딸들은 더 적게 받았습니다. 이 문서는 지금도 노구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해남 윤씨 집안에는 약 40여 점의 분재 문서가 전해져 내려오는데 이것들은 조선시대 상속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 자료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딸들과 차남, 막내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남긴 엄청난 재산 앞에서 자신들이 받을 몫이 형보다 오빠보다 적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순간부터 해남 윤씨 집안의 재산을 둘러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재산이 흩어지면 가문도 무너진다. 윤효정은 1543년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식들에게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자녀들이 모여 재산을 나눴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해졌습니다. 장남이 받은 몫이 다른 형제들보다 확연히 많았던 겁니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대부분의 양반가는 아들과 딸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똑같이 나눴습니다. 하지만 윤효정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일궈낸 막대한 재산이 여러 자녀에게 쪼개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효정이 부자가 된 과정 자체가 남다른 드라마였기 때문입니다. 1476년 그가 태어났을 때만 해도 해남 윤씨는 평범한 양반 집안에 불과했습니다. 재산도 별로 없었고 지역에서 영향력도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혼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해남 땅에는 정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해남 정씨 집안의 가장으로 고려 말부터 이어진 향리 출신이었습니다. 향리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 계층이었는데 대대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토지를 모으며 살았습니다. 정규영의 집안은 수백 년 동안 해남 땅의 토지를 사들이고 노비를 늘리며 엄청난 부를 쌓아왔습니다.
문제는 그에게 아들이 없고 딸 하나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윤효정은 바로 그 딸과 결혼했습니다. 혼인 당시 재산 상속에 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해남 정씨 집안은 자손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딸이 하나뿐이니 모든 재산이 사위에게 넘어가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노비 수백 명, 해남 일대의 방대한 토지,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지역 사회의 인맥까지 윤효정은 하룻밤 사이에 해남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혼인으로 집안의 운명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고 사위는 처가살이를 하면서 처가의 대소사에 관여했습니다. 장인과 장모가 세상을 떠나면 사위도 제사를 모셨습니다. 그러니 무남 동녀의 사위가 된다는 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윤효정은 이 재산을 그냥 지키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더 늘렸습니다. 해남 정씨에게서 물려받은 부를 미천 삼아 토지를 매입하고 간척지를 개간했습니다. 연해전, 즉 바닷가의 땅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드는 일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보길도를 비롯한 섬 지역까지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인 전략이었습니다. 윤효정은 자식들을 해남 지역의 명문가와 결혼시켰습니다. 석천 임억령의 후손, 금남 최부의 제자들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학문으로 이름이 높은 살인파 선비들이었습니다. 당시는 무오사화, 갑자사화가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1498년과 1504년 연산군의 폭정으로 수많은 선비들이 화를 입었습니다. 살아남은 살인파 인사들은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고 해남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윤효정은 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막대한 재력으로 유학자들을 후원했고 자식들에게 그들에게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금남 최부는 해남 정씨의 사위이기도 했는데 윤효정 집안의 학문적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남 윤씨는 재력에 학문까지 더해지면서 명실상부한 지역 사족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윤효정은 늘 불안했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이 재산이 자녀들에게 골고루 나뉘면 어떻게 될까? 조선의 법은 남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5이고 딸이 3이면 8부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받는 몫은 원래 재산의 8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손자대로 가면 더 쪼개집니다. 몇 대만 지나면 한때 해남 최고 부자였던 집안이 평범한 중소지주로 전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효정은 결심했습니다. 장남에게 더 많이 주고 나머지 자녀들에게는 그보다 적게 주기로. 이것이 해남 윤씨 가문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어초은자, 즉 물고기 잡고 나무하는 은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치밀한 경영자였습니다. 재산 유지를 위해 전통을 만들고 그 전통을 후손들에게 강제한 겁니다. 이 전략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윤효정의 아들 윤구, 손자 윤현, 증손자 윤유기와 윤유심으로 이어지는 4대 동안 재산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증손자 대에 이르면 상속을 여러 번 거치면서 노비가 줄어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남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었고 자손들은 대부분 문과에 급제해서 고관을 지냈습니다. 재산은 유지하고 권력은 더했습니다. 그리고 4대손 윤선도가 태어났습니다. 1587년 그는 윤유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8세 때 큰아버지 윤유기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윤유기에게는 후사가 없었고 가문의 적장자를 만들기 위해 조카를 양자로 들인 겁니다. 이 입양은 나라에서 정식으로 허락받은 것이었습니다. 1602년 조정에서는 윤유심의 아들 선도를 윤유기의 후사로 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양자가 된 윤선도는 놀라운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는 양부와 생부 양쪽에서 모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12년 윤선도가 진사시에 합격했을 때 생부 윤유심은 축하의 의미로 노비 15명과 전답 수십 맞이기를 별급으로 주었습니다. 이미 양자로 입양된 아들에게도 생부가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나중에 양부 윤유기가 세상을 떠나자 윤선도는 양부의 재산도 상속받았습니다. 양부의 처능성 구씨가 작성한 화훼문기를 보면 노비 144명 중 윤선도가 50명을 받았습니다. 생부에게서는 66명을 물려받았습니다. 합치면 116명입니다. 여기에 외가에서 받은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윤선도는 결국 616명 이상의 노비를 상속받았고 본인이 평생 동안 더 늘려서 700여 명까지 불렸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양자 제도를 활용해서 재산을 이중으로 상속받는 전략. 이것이 해남 윤씨 집안이 부를 유지하는 또 하나의 비결이었던 겁니다. 윤효정 이후 12대 윤광호에 이르기까지 4명이 양자로 입양되었는데 윤선도와 그의 증손자 윤두서도 모두 양자였습니다. 양자로 들어가면 양가의 재산을 받고 친가의 재산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통도 지키고 재산도 지키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윤선도는 조선 최고 수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해남 노구당에서 살았고 복일도에 부용동을 조성했습니다. 평생 동안 유배를 여러 번 갔지만 재산 때문에 고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에서도 책을 읽고 시를 쓰며 풍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85세까지 장수하며 어부사시사를 비롯한 불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1671년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윤선도도 고조부 윤효정처럼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줘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똑같이 나눌 것인가 아니면 차등을 둘 것인가? 윤선도는 고조부의 뜻을 따랐습니다. 장남 윤인미에게 가장 많이, 차남 윤희미에게는 그보다 적게, 막내 아들 윤예미에게는 더 적게, 딸들에게는 그보다도 작은 몫을. 3년상을 마친 1674년 자녀들이 모여 분재기를 작성했을 때 이 원칙이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윤선도 집안 재산 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딸이라서 적게 받는 게 당연합니까? 큰딸의 목소리가 노구당 대청마루에 울렸습니다. 1674년 늦여름 분재기를 앞에 둔 자리에 서였습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세대만 해도 딸과 아들이 똑같이 재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에서 상속받은 재산도 있었고 그것은 아버지와 별도로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받게 될 몫은 오빠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장남 윤인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종가를 지키는 자가 더 많이 받는 게 이치입니다. 제사를 모시고 가문을 이어가야 하니까요. 그의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시대가 바뀌고 있었고 그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세기 중엽 조선 사회 전체가 뒤집히고 있었던 겁니다. 주자가래가 확산되면서 가족 제도의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14세기 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 함께 들어온 주자학과 주자가래는 16에서 17세기 과도기를 거쳐 이제야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핵심은 적장자 중심의 종법 질서였습니다. 장남이 대를 잇고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고 장남이 가문을 대표한다. 이 원칙이 조선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여전히 균분 상속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적처소생일 경우 장자, 차자, 딸의 성별 구별 없이 모두에게 같은 양의 재산을 분배한다. 제사를 지내는 자식에 한해서 상속분의 5분의 1을 더 준다. 법은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7세기 중엽부터 점차 장남 우대와 남녀 차별의 차등 상속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이것이 당연한 관습처럼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 변화의 속도에 놀랐습니다. 불과 한 세대, 길어야 두 세대 사이에 상속 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할머니 세대는 딸도 아들과 똑같이 받았는데 손녀 세대는 오빠들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제사를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모셨습니다. 윤회봉사라고 했습니다. 장남이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면 차남은 할머니 제사를 모시고 장녀는 증조 할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시기였습니다. 딸도 제사를 주관했고 심지어 사위와 외손자도 제사를 모실 수 있었습니다. 제사를 공평하게 나눠서 모시니 재산도 공평하게 나눠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래는 달랐습니다. 장자만이 제사를 모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적장자 단독 봉사.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종통이 가문의 정통이고 오직 종손만이 사대 봉사를 주관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제사를 장자에게 전담시키려면 당연히 장자의 재산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돈이 들었고 집안을 대표하려면 위엄을 갖춰야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제사는 윤회봉사에서 장자봉사로 바뀌었고 상속제는 자녀균분에서 장자우대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를 부추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손들은 세대가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부부에게 자녀가 5이면 그 자녀들이 각각 5씩 낳으면 손자가 25이 됩니다. 증손자 세대가 되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재산은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토지를 사들이고 간척을 해도 자손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 전기처럼 아들과 딸 구분 없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눠주면 몇 대만 지나도 한 사람이 받는 몫이 형편없이 줄어들었습니다. 명문가였던 집안이 중소지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몰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정약용도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자식들의 수에 따라 재산을 나누다 보면 집안 경제력이 축소된다. 이것이 가문 몰락의 주된 원인이다. 그래서 양반 집안들은 선택했습니다. 재산을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장남에게 집중하기로, 딸들에게는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기로. 출가한 딸은 시집의 사람이니 친정 재산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조선 초기 경국대전에는 출가한 딸도 차별 없이 균분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지만 현실에서는 점점 무시되었습니다. 윤선도 집안은 이런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변화를 주도한 집안 중 하나였습니다. 고조부 윤효정 때부터 이미 장자 상속 전통을 세웠으니까요. 사대가 지나는 동안 이 원칙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1674년 윤선도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들이 재산을 나눌 때 차등 분배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분재기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장남 윤인미가 가장 큰 몫을 받았습니다. 노구당 종가 주변에 가장 좋은 토지와 가장 많은 노비가 그에게 돌아갔습니다. 차남 윤희미는 그보다 적게 받았습니다. 막내 아들 윤예미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딸들이 받은 몫은 막내 아들보다도 적었습니다. 큰 딸은 심광면에게 시집갔고 작은 딸은 이보만에게 시집갔는데 그들이 받은 재산은 장남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딸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외가에서 재산을 상속받으셨습니다. 그 재산은 어떻게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어머니가 친정에서 받은 재산을 아버지와 별도로 관리했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은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마저 종가로 통합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재산도 아버지의 재산과 합쳐져서 장남에게 집중되는 추세였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균등한 권리가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딸들은 항변했을 겁니다. 차남과 막내 아들도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장남과 종가의 논리는 강력했습니다. 제사를 모시려면, 가문을 지키려면, 종통을 이어가려면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1652년에 작성된 어느 양반가의 분재기를 보면 이미 그 시기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입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며 모시던 조상의 제사를 종손이 독점하기 시작했고, 제사를 지내는 데 쓰기 위해 별도로 떼어두는 재산인 제위전이 등장했습니다. 이 제위전은 장남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자녀들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윤선도 집안의 분재기도 이런 흐름을 따랐습니다. 1673년 또는 1674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에는 3남, 2녀가 합의하에 재산을 나눠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의라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장남의 뜻이 관철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랬고 가문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이것이 윤선도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동시에 조선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던 변화였습니다. 남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우선 상속으로, 윤회봉사에서 장자 단독 봉사로, 솔서온에서 친형내로, 이 모든 변화가 17세기 중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에 재산이 있었습니다. 노구당에 남아있는 40여 점의 분재기는 바로 이 변화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초기 문서에서는 남녀가 비교적 균등하게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차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윤선도의 분재기는 그 전환점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형님처럼 재산을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사까지 형님만 모시라 하시니 이게 무슨 도리입니까? 차남 윤희미의 목소리였습니다. 1674년 분재 자리에서 형 윤희미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장남보다 적은 재산을 받았고 이제 제사마저 형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조선 초기였다면 아버지 재산은 장남이, 어머니 재산은 차남이, 할아버지 재산은 막내가 돌아가며 모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든 제사를 장남이 독점했습니다. 장남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집안의 맞이가 조상을 모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재산도 더 받는 것이고요. 그 말에는 이미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1674년 노구당에서 벌어진 이 장면은 조선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갈등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여성은 제사에서 배제되었고 여성에게 나눠주던 재산은 종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차남 이하 남자 형제들도 점점 불리해졌습니다. 장남이 3분의 1을, 차남이 3분의 1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형제가 셋이면 장남이 절반, 나머지 둘이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가졌습니다. 저는 이 불평등이 단 한 세대 만에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지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대는 균등하게 나눴습니다. 아버지 세대는 약간의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식 세대는 심각한 불평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법은 여전히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삼고 있었지만 현실은 법을 무시했습니다. 윤선도의 딸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시집을 갔고 시집 식구가 되었습니다.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시집간 딸은 친정의 바깥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친정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출가한 딸도 아들과 똑같이 재산을 상속받았고 심지어 세종대왕은 부모의 재산을 모두 차지할 욕심으로 혼인한 여자 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엄히 벌하라는 전교까지 내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남 윤씨 집안의 재산은 장남 윤인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구당 종가와 그 주변의 가장 비옥한 토지, 가장 능력 있는 노비들이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 차남과 막내는 각자의 몫을 받아 분가했지만 그 규모는 장남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딸들은 더 적은 몫을 받아 시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패턴은 다음 세대에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가 재산을 상속할 때였습니다. 18세기 후반 그는 분재기에 14개 조의 화훼 서문을 통해 구체적인 분재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속의 조건을 달았던 겁니다. 가훈을 따르지 않으면 가계를 제대로 계승하지 않으면 재산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저는 윤두서의 분재기를 보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통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종손의 권한을 강화하고 반계 자손들을 종손 아래에 복속시키는 장치였습니다. 재산이라는 당근과 박탈이라는 채찍을 동시에 사용한 겁니다. 18세기 후반 해남 윤씨 가문은 변화하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재산도 세대를 거듭하며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노비가 도망가거나 양인이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토지 생산성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을 여러 자손에게 나눠주면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두서는 더욱 엄격한 원칙을 세웠던 겁니다. 장자에게 집중하고 종법 질서를 확고히 하고 가문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 이것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갈등을 낳았습니다. 적게 받은 자손들의 불만이 쌓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은 정소, 즉 관청에 소송을 제기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벌였습니다. 재산 상속, 제사 주관권, 친정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문중과 맞섰습니다. 때로는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법은 균분 상속을 명시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패배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이미 바뀌어 있었고 관청도 종법 질서를 지지했습니다. 1652년에 작성된 어느 분재기를 보면 여성이 제사에서 제외되면서 여성에게 나눠주던 재산이 제사용 재산인 제위전으로 설정되어 종손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흘렸을 눈물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재산을 받았는데 자신은 받지 못하는 것, 어머니는 친정에서 독자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했는데 자신은 그럴 수 없는 것, 이 억울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문중과 싸우는 어머니와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갈등이었습니다. 해남 윤씨 집안도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윤선도의 딸들, 윤두서의 딸들, 그리고 그 후손들 중에서도 분명히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기록은 그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았습니다. 분재기에는 합의하에 재산을 나누었다고만 쓰여 있습니다. 과연 진짜 합의였을까요? 아니면 강요된 침묵이었을까요? 차남과 막내 아들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형보다 적게 받으면서도 가문의 일원으로서 의무는 똑같이 져야 했습니다. 제사를 도와야 했고 종가의 대소사에 참여해야 했고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권한은 장남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이 불균형이 가족 내부의 긴장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작동했습니다. 해남 윤씨 집안은 윤효정 이후 수백 년 동안 지역 명문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산이 완전히 흩어지지 않았고 종가는 유지되었습니다. 노구당은 여전히 위엄을 뽐냈고 자손들은 계속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윤선도의 증손자 윤두서는 뛰어난 화가가 되었고 윤두서의 외증손 정약용은 실학의 거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자손들의 실망,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들의 한 차별받은 차남 이하 형제들의 불만. 이 모든 것이 장자 우선 상속 제도의 이면이었습니다. 노구당에 보관된 40여 점의 분재기는 바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시대가 바뀌고 원칙이 변하고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초기 문서는 평등했지만 후기 문서는 불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 윤선도와 윤두서의 분재기가 있었습니다. 이 분재기들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2010년 노구당 고산 윤선도 유물전 시관 개관식에서 한 역사학자가 했던 말입니다. 전시관에는 40여 점의 분재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윤효정 때부터 시작해서 윤선도, 윤두서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400년 넘게 이어진 재산 상속의 기록들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깨알같이 쓰인 한자들은 한 가문의 역사이자 동시에 조선 사회 전체의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산 분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등에서 불평등으로, 균분에서 독점으로, 여성의 권리에서 남성의 독점으로 이동해간 역사의 산 증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일어난 일이 현대에도 되풀이되었고 그리고 다시 바로잡혔습니다. 그 긴 여정을 되짚어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1960년 대한민국 민법이 제정되었을 때 상속 제도는 여전히 불평등했습니다. 장남은 다른 형제보다 1.5배를 받았습니다. 차남 이하는 1씩 받았고 미혼 딸에게는 1 출가한 딸에게는 4분의 1만 주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관습이 그대로 법으로 이어진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조선 후기보다 더 심했습니다. 1977년에 조금 개선되어 장남이 1.5, 차남 이하와 딸이 1을 받게 되었지만 여전히 장남 우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다가 1990년 드디어 민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호주 제도를 손보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친족과 상속편 전반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모든 자녀가 성별과 출생 순서에 관계없이 똑같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딸도 아들과 동등하게, 장남도 차남과 동등하게. 조선 초기의 균분 상속 원칙으로 돌아간 겁니다. 300년 만의 회귀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7세기에 무너진 평등이 20세기 말에야 다시 세워졌다는 것. 그 사이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딸들이, 얼마나 많은 차남 이하 아들들이 부당한 차별을 감내해야 했을까. 법이 바뀌는데 3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남 윤씨 집안이 남긴 분재기는 바로 이 300년의 여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968년 노구당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1972년에는 뒷산의 비자나무 숲이 천연기념물이 되었습니다. 1987년에는 윤두서 자화상이 국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문서들이 보물과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 분재기는 경제사, 사회사, 여성사 연구의 보고입니다. 당시 노비의 가격, 토지의 규모, 재산의 분배 방식,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지위 변동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문서들을 연구하면서 조선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밝혀냈습니다. 균분 상속에서 장자 상속으로 윤회봉사에서 장자, 단독 봉사로 여성의 독자적 재산권에서 남성 중심 재산권으로 이 모든 변화가 분재기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해남 윤씨 집안이 단순히 부를 지키는 데만 성공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집안에서 문화와 학문의 거목들이 나왔습니다. 윤선도는 한국 시가문학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부사시사는 지금도 교과서에 실리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구절쯤은 알고 있습니다. 그의 증손자 윤두선은 조선 후기 회화사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자화상은 한국미술사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윤두서의 외증손 정약용은 실학을 집대성했습니다. 저는 이 연결고리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재산이 있었기에 학문과 예술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사고 스승을 모시고 시간을 들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 외가인 윤두서의 집에서 책을 빌려본 기록이 있습니다. 노구당의 장서가 실학의 자양분이 되었던 겁니다. 재산이 지식으로, 지식이 문화로, 문화가 후대의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도 있었습니다. 장자 우선 상속, 여성 배제, 차남 이하 차별. 이런 불평등이 가족 내부의 긴장을 낳았고 때로는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중과 싸우는 어머니와 딸들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수백 년 동안 갈등이 이어졌습니다. 가문의 번영 뒤에 개인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공평한 상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선 초기의 균분 상속은 공평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이 흩어지면서 가문이 몰락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자 상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재산은 유지되었지만 불평등이 생겼습니다. 현대는 다시 균등 상속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은 계속됩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면 더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자녀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가? 정답은 없습니다. 각 가정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둘째, 가문의 번영과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입니다. 윤선도 집안은 가문을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불만을 감수하고 종가 중심으로 재산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명문가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결속은 약해졌습니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셋째, 재산이 만들어낸 차별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17세기에 시작된 불평등이 20세기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법이 바뀌어도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집안에서는 장남이 더 많이 받습니다. 법적으로는 똑같이 나눠야 하지만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이 유지됩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교육이 필요합니다. 평등의 가치를 가르치고 공정함의 의미를 일깨워야 합니다. 노구당의 분재기는 이 모든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과거의 기록이자 현재의 거울이고 미래의 교훈입니다. 시인 윤선도가 남긴 건 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의 축적과 분배, 가문의 유지와 갈등, 평등과 불평등의 역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구당을 찾아가면 아름다운 한옥과 고목, 그리고 전시관의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400년 동안 이어진 한 가문의 치열한 생존 전략과 그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